건축 발표 오스트리아 건축을 맡게 된 조영률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건축물을 살펴볼 건데 일단 샘브로 궁전, 벨베데르 궁전 등 이렇게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일단 샘브로 궁전을 먼저 보기에 앞서서 여기 나오는 궁전이 샘브로 궁전인데 여기 모형도 있는데 이게 어떤 양식의 건축물인 것 같으신가요? 아무나 한 명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제 생각은 일단 처음에 봤을 때는 이렇게 층을 관통하는 엄청 커다란 기둥이랑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마도 마너리즘 바로크 쪽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로코코는 굉장히 사치스러운데 얘는 딱히 그렇지 않잖아요. 막 그 대표적인 로코코 궁전 같은 걸 보면 굉장히 조각상들이 굉장히 많이 달려있는데 딱히 그렇지가 않잖아요. 근데 사실 얘는 로코코였습니다. 어떤 것을 보고 알 수 있냐면 여기 이 벽에 있는 장식들이랑 이 가구 그걸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이 가구가 왜 로코코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원래는 그냥 원목 의자만 썼어요. 이렇게 굉장히 사치스러운 의자는 로코코 때 나온 의자고요. 그리고 이 거울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크고 판판한 거울을 만들려면 굉장히 엄청난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쇰브르는 아름다운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쇰브르는 그 태양왕 루이 14세 아시죠? 그 루이 14세의 아내인 마리아 앙투아네트의 어머니인 마리아 테레지아가 장식적인 로코코 형식으로 칠 때 외형은 사치스러운 느낌을 빼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교적 검소한 외형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황제가 계속 바뀔수록 내부를 조금씩 바꿔서 지금 원형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벨베데르 궁전은 딱히 이렇게 큰 건축 특징은 없는데 이렇게 천장도 있고 되게 웅장한 바로 그 양식을 한번 대비시켜서 보여주려고 한번 넣어봤습니다. 여기 있는 건 비엔 우편 전국인데요. 오토 바그는 굉장히 유명한 오스트리아의 건축가입니다. 이 비엔 우편 전국의 특징은 일단 모더니즘에 상당히 가깝습니다. 모더니즘의 조건이 건물 양쪽이 대칭이고 사각형을 이용했고 벽에 글씨나 무늬가 없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대칭이고 무늬가 딱히 없어요. 그게 일단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은 우편 전국이니까 아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근데 위를 이렇게 뚫어놓음으로써 아래 사람들이 움직이는 동적 공간과 위에 움직이지 않는 정적 공간을 만들어서 벽을 사용하지 않고 공간을 분리한 게 굉장히 신기한 포인트였습니다. 이 대체시험은 월계수입처럼 자연적인 면을 따온 것이 아르누보 양식들과 닮아 있습니다. 아르누보가 카탈루냐 지방의 그 바르셀로나라는 곳에 있는 가우디가 지은 건축물들도 자연을 굉장히 많이 이용했어요. 이렇게 아르누보는 자연을 많이 이용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일단 이 대체시험은 분리라는 뜻인데 당시 기존 미술의 반기를 들고 새로운 미술 창조를 목적으로 결성됐습니다. 이 대체시험을 지은 요제프 마리아 올리브리히는 아까 비우편적으로 지었던 오토 바그너에게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이 오토 바그너도 독립파 건축가입니다. 호인잘츠부르 그 성은 건축적으로 딱히 얘기할 건 없는데 중세의 성이 어떻게 발전했는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굉장히 특이한 점은 처음에 나무로 만든 성체가 있었습니다. 일단 나무로 둘러싸여 있고 위에 요새가 하나 있죠. 이런 성을 모트 앤드 베일리라고 부릅니다. 모트는 언덕, 베일리는 평지인데요. 이 구조의 특이한 점은 만약에 여기 함락당하면 이 모트 부분으로 올라가서 결상견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해왔는데 아까 말했던 모트 앤 베일리 여기가 모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석조성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 석소성의 특징은 이렇게 네모냈어요. 그리고 우리 보통 벽돌을 쌓으라고 하면 네모나게 쌓잖아요. 보통 그런 식으로 일단 이렇게 네모나게 쌓여 있고 아직도 모트앤 베일리에서 크게 탈출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석조성으로 더 커지는데 이렇게 아직도 각진 벽을 가지고 있고 이 십자가, 즉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람들이 함께 사는 마을로 조성되었다는 점입니다. 또 모트 앤 베일리로 보면은 여기가 모트, 여기가 베일리로, 아니 여기가 베일리고 여기가 모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동그란 탑을 짓는데 동그란 탑은 한 점으로부터 이렇게 일정한 거리를 놓고 이렇게 돌린 거니까 여러 군데를 보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렇게 마을처럼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자가 흐르는데 이 해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게 일단 오염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방어성 역할이 강했습니다. 아직도 이 십자가 있는 채로 이렇게 둥그런 성벽도 생기고 굉장히 훨씬 더 강력한 요새처럼 보입니다. 이게 마지막 형태인데 지금 보면 십자가가 없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 가운데 엄청 큰 이런 성체가 이런 작은 적대로 바뀌었죠. 이것의 포인트는 모두가 함께 쓰던 마을이 아니라 귀족, 영주의 자신의 집으로 분류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적인 공간이 됩니다. 십자가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증거입니다. 그래서 일단 석대성은 아까 말했듯이 정사각형 형태에서 자유로운 형태로 변했는데요. 일단 석대성은 모트 앤 베일리에 비해서 짓기 굉장히 힘들고 만약에 뺏기면 굉장히 되찾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침략하기 힘든 위치에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굴에 있는 성도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번에 갈 호헨짤츠부르크 성도 높은 곳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호헨짤츠부르크 성도 굉장히 그렇게 옛날 성은 아니어서 위에서 보면 타원형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메이커 수도원도 여기 보시면 굉장히 높은 지대에 지어져 있잖아요. 이것이 말하는 것은 그냥 기도만 하는 수도원이 아니고 요새인 동시에 자급자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헬본 궁전은 꽤 재밌는 곳인데요. 사실 아까 봤던 호헨짤츠부르크 성은 주교가 살았던 곳입니다. 여기도 주교가 살았던 곳이에요. 대주교가. 근데 왜 헬본은 궁전일까요? 궁전은 왕이 사는 데 아닐까요? 근데 여기는 대주교가 사는데 그 대주교가 왕만큼 권력이 셌던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전이라고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대주교는 그래도 성직자니까 되게 검소한 집을 지었는데요. 그래도 되게 신기했던 부분이 이렇게 물을 사용하는 장치를 사용합니다. 물이 수레바퀴를 돌려서 이렇게 사람이 한 명 한 명씩 움직이고 되게 이런 기계장치를 잘 만들어서 되게 재밌는 공간입니다. 건축가를 소개하겠습니다. 훈데르트 바서는 오스트리아 비넨스에 나는데요. 이름을 바꿨다는 점도 되게 신기하고 유대인 어머니와 함께 강제 이주를 당했어요. 어머니가 유대인이었는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건축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여러 곳을 돌면서 건축을 했어요. 이 사람은 환경 운동가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되게 다양한 색채를 좋아했고 곡선을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직선이 아니라 곡선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걸 볼 수 있는데요. 그가 했던 말 중에 그 나비는 절대 직선으로 날지 않는다면서 이런 건축 방법을 고집했다고 합니다. 오토박은 아까 봤던 이런 그 빈 우편 적용을 지었던 사람인데요. 일단 굉장히 놀라운 점은 전공이 수학, 물리학 등이에요. 굉장히 특이하죠. 그 후에 독일 건축학교나 미술 아카데미에서 재학을 했고 터널이나 철도 등의 공공시설을 지었습니다. 이것도 우편 적용이니까 공공시설이고 이건 여기입니다. 근데 이거랑 보면 공통점이 여기도 이렇게 나눠서 정적 공간이 있을 것 같은
외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고전적인 것도 지었는데 사실 고전적이지 않습니다. 여기 안에 보면은 이 타일로 되어 있고 또 이게 좀 이상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이 타일로 되는 거랑 이것도 그 그리스에서 말하는 오더가 아니에요. 위에 엔타블러처나 기둥 받침대나 그런 게 없어요. 샤넬리에도 굉장히 특이한 모습을 지니고 있죠. 그래서 사실 오토바그너는 모더니즘의 첫 번째 발을 내딛은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